뜨겁게 달굴수록 많이 두드릴수록 쇠는 더 강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새해도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과 함께 YTN 뉴스라이더 문을 열었습니다. 네, 새해 첫 출근길입니다. 다시 한번 뛰어보자,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저마다 힘찬 각오로 문을 나설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 아침을 더 일찍 맞이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시장 상인들도 있고요. 쇳물을 뽑아내는 용광로도 새벽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네, 갑진년 청룡회에는 푸른 용처럼 경제도 힘차게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서연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윤재 기자는 어느 현장에 나가 있는 건가요? 네, 포항제철소 제2고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모두 활기 넘치는 현장인데 먼저 시장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서연 기자, 상인들의 새해 각오는 어떻습니까? 네, 시장 상인들에게선 새해로 인한 기대감과 높은 물가로 인한 걱정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상인들도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열었지만 아직은 좀 한산한 상황입니다. 여기 과일 가게에서 파는 이 사과 한 상자 가격은 6,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달 사이 1.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귤 가격도 5kg에 지금은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34%, 32.6% 높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가격도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대파 1kg 평균 소매 가격은 5,23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3.8%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이처럼 오른 가격 탓에 예전보다 찾는 손님이 줄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일이 작년 비하면 거의 한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참 서민들이 참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장사가 침체돼가지고 우리 상인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년 전보다 2.5%, 농산물 물가지수의 경우 6% 올랐습니다.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에 더해 12월 중순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는 등 각종 기상재해가 출하량에 영향을 끼쳐 가격도 오른 겁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할인 지원 확대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50년 넘게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포항제철소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네, 이윤재 기자, 뒤에 지금 시뻘건 쇳물이 새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보이는 이 고로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시끄럽지만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른 쇳물은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정을 따라서 흘러나오는데요.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은색 방열복을 입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용광로는 갑진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뜨거운 쇳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포항제철소는 지난 1970년 공사를 시작해서 1973년부터 50년 넘게 쇳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 해 1,400만 톤이 넘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7,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24시간 쉬지 않고 제철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이 용도에 따라 가공돼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초재료로 활용되는데요. 이곳 포항제철소는 지난달에는 화재로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금세 이겨내고 가동을 재개해 흔들림 없이 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의 온도는 1488도, 1500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색깔도 붉게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 또 우리 삶도 이 쇳물처럼 뜨겁게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업가 노동자들도 모두 한 계단 더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쇳물만큼이나 올해 경제도 뜨겁기를 바랍니다. 이윤재, 유서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평창군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네, 인근에는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고 이 폭탄이 떨어지는 듯한 폭발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로 새카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난 곳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스 특유의 푸르스름한 화염이 밀려옵니다.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전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뻥 하면서 온 하늘이 막 주황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전이 돼버리고 전 처음에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로 화염이 번지면서 맞은편 세차장은 물론 농기구 센터와 인근 주택 등 건물 14곳, 차량 1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주력했고 3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감식을 통해서 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쪽에 피해 지역도 좀 넓고 그래가지고 한전은 가스 누출로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평창군은 주민들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고 이들에게 긴급 재난용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네, 또 인천 송도에선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함께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정체를 빚은 가운데 4.5톤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새해고 하니까 이제 원래 조금 차가 막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막혔었죠. 사고가 나자 현장을 지나던 차량 8대가 가던 길을 멈췄고 시민 2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트럭에 끼인 승용차 안에 12살 초등학생 김모군을 구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이 온 힘을 다해 차량을 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소화기를 챙겨오고 또 다른 시민들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에 나서는 등 시민 의식은 빛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이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또 차량을 통제해 주시기도 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피해자들 이제 감싸주고 달래주고 그랬습니다. 인천 송도 도로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군과 광란의 질주를 벌입니다. A군은 무면허로 B군의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과속 운전을 한 겁니다. 문제는 A군이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 몇 번 타는 거 그냥 저렇게 방송시고 가끔씩 저러긴 했었어요. 무면허일 텐데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A군은 이번에도 해당 영상을 버젓이 소셜 네트워크에 생방송으로 올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강진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영향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소방당국은 주택과 건물 파괴가 30여 건 신고됐고 화재도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확한 피해 내역이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강진으로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고
NHK는 파괴된 가옥에 갇힌 피해 주민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신칸센 등의 운행이 중단됐고 니가타 공항 등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약 3만 2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곳곳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지진을 구분하는 진도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기록됐습니다. 네, 진도 7은 서 있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언제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를 바닷가를 향해 주민들이 애타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지고 의자는 제멋대로 흔들거립니다. 박살난 유리창 사이로 방 안까지 눈보라가 들이칩니다. 기와장이 쏟아져 내린 밖은 더 말이 아닙니다. 새해 첫 참배를 위해 지역 유명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술렁입니다. 육중한 3층 문이 흔들리는 걸 코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붕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고 인근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Electric wire goes down and also from the roof go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모여든 사람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この最大震度7を観測する地震によって大津波警報、津波警報、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ています。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선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최고 단계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지진은 이시카와현에서 동남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강진과 관련해 일본 국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본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연결해서 어제와 오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순 JP뉴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도쿄 신주쿠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는 이게 도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300km 떨어져 있는데요. 예. 어제 오후 4시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이 아파트고 10층에 살고 있는데 예.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아파트 건물이 약 2분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막 책상에 물건이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도 지진이 나자마자 텔레비전에서는 즉각 정규 방송을 중지하고 속보 형태로 지진에 대한 생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런 그 속보 형식이라든가 보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여진에 대비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 뭐 서로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뭐 비상 연락 체계도 지금 가동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서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매년 그 한 차례씩 9월에 지진에 대비한 그 전국적인 학교나 그 직장에서 전국적인 그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 가정의 그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관계없이 현관 앞에는
반드시 물이라든가 비상 식량 그리고 간단한 뭐 조명이라든가 연락할 수 있는 비상 기구가 비상 물품을 담은 가방이 비치돼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네, 근데 일본이 워낙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 강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텐데, 뭐 대표님이나 대표님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도쿄까지 그 여진이라든가 그 지진 발생 여파가 끼친다 그러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락을 정부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어제 지진이 나고 나서 밤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피해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4명이 사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현재 그 텔레비전에 속보 형식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시카와 현에서만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그대로 매몰된 곳만 해도 10여 군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제 일본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모두 휴관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 공무원들이 관공서로 복귀하고 싶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유실돼서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그리고 항공기마저 결항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부족으로 지진 피해 지역의 관공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놓여 있고요.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제 긴급히 일본 자위대 1000명을 이시카와 현으로 파견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상청에서 앞으로 일주일 내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복구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리기로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뭐 3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현재에서는 이시카와 현에서만 지금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고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마비되고 철도, 항공 다 막힌 상황에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집계가 되는 상황인지조차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언론에서조차 현재 복구 피해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기 때문에 관공서가 모두 휴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두 다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조차도 없을 뿐더러 구조 작업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전할 운전 기사조차도 지금 모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초 구조 작업조차도 당분간은 쉽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지에 자위대가 1000명 정도 이제 파견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구 작업이나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그러면 어디에서 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현지 물론 유튜브라든가 SNS상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상청,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서도 정확하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인데다가 그리고 한겨울 엄한 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피해 상황이라든가 인명 피해, 구조 작업 그리고 복구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조차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 기상청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경보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또 진도 7점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라고 계속 지금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해주신 대로 관공서가 휴관 상태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 상황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쪼록 사상자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진 발생 지역에 일본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시 카리아 원전 등이 다수가 몰려 있어서 염려됩니다. 현지 뉴스에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나요? 일단 후쿠리쿠 그 원전에서 1호기 변압기 부근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일단 현재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니가타현에 위치한 도쿄 전력의 가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후쿠현에 위치한 스루가 원전, 미야마 원전, 간텐 오이히 원자력 발전소, 간텐 다카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아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일주일 이내에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모와 관련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8일까지, 8일이 일본 성인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 5일부터 출근이, 즉 일반 직장인들은 출근인데 최대 그 휴일을 하는 곳은 8일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모에 대해서는 휴일이 모두 끝나는, 휴가 기간이 끝나는 8일 이후에야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추가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동해안에서도 최고 67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강진 여파는 동해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진 해일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은 강원 강릉 남항진으로 어제 저녁 6시 1분에 관측됐습니다. 이후 동해 묵호와 속초, 경북 울진 후포까지 연이어 지진 해일이 도달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진 해일은 67cm로 저녁 6시 반쯤 묵호에서 관측됐습니다.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묵호항이 있는 강원 동해시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라고 요청했고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선박을 대피시키고 주민들에게 높은 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동해안에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파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를 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높은 파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그 진동이 유지가 됩니다. 24시간 이상 지진 해일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도 앞으로 하루 정도 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별도 안내 전까지 절대 해안가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민생. 이 민생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도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강조한 것이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패거리 카르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총선을 딱 100일 남긴 시점에서 애둘러 야당과 86 운동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화두인 민생의 전제 조건으로 카르텔 타파를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내내 날을 세웠던 이권 카르텔을 패거리라는 말을 써서 더 거칠게 직격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일부 노동조합과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혹은 기득권이라며 비판해왔는데 이를 이념까지 포함한 패거리 개념으로 확장한 겁니다. 총선을 꼭 100일 앞둔 새해 첫날 선거나 야당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신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말로 에둘러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 테두리를 넘어 이권만 챙기는 세력이 있다면 타파해야만 우리나라 개혁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과 맥이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윤 대통령이 기득권 타파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 없이 참모들 앞에서 생중계로 20분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좀 빨리 같이 먹고 올해는 좀 가끔씩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때가 유일했던 기자회견도 이달 중순 개최를 목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처별로 딱딱하게 하던 새해 업무 보고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국민과 함께 주제별로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다 강조했는데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의 해 일종의 체제 경쟁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총선을 딱 99일 앞두고 여야는 점점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참여를 본격 시작했을 때 꺼냈던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정교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표는 2024 총선 승리입니다. 당장 이번 주 안으로는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으로 시작되는 공천 문제, 그리고 밖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쌍특검 전국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달 안에 개혁신당 창당을 마무리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에 거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 여당발 혁신 경쟁에서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 출범 사흘 만에 첫 공식 일정은 현충원 참배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열린 당 신년 인사회, 여당 새 사령탑 발언의 방점은 동료 시민 그리고 미래에 찍혔습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상대 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을 딱 100일 남긴 상황에서 당 차원으로 한동훈 중심 총선 체제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의 미래요 또 희망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우리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고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르면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한 위원장은 이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내용도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제3지대 신당과 이른바 쌍특검법 전국 대응 등 이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실제 가치인 개혁신당 신년 할애회로 이 새몰이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특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맥이 빠진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달 내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천 신청을 받겠다며 특히 모든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라고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신년을 맞아 총선 체제에 속도를 내는 여권, 집토끼는 물론 중도층 마음을 얻기 위한 쇄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연말 직전에 성사된 명락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참배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총선이 기득권을 붙들고 있겠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라고 규정했는데요. 구체적인 신당 창당 시간표가 곧 나올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의 해가 밝아온 새해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 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총선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털어내겠다는 일성을 밝혔습니다. 청룡의 해, 이 청룡의 힘으로 우리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당 지도부와 원로도 당의 통합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하나된 힘으로 총선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문희상 상임 고문도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사자성어, 동주공제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를 맞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며 그 과정을 통해 지혜가 생긴다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표는 더 단합해서 다가오는 선거를 잘 준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회동 이후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결별 단계로 접어든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따로 열고 새로운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드러낸 건데 구체적인 창당 선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민주당의 정통성과 통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똑같이 벌고 똑같이 쓰는데 지난해는 유독 더 어려웠다 싶으시죠?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1%대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외식이나 가공식품 물가는 6%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먹거리 물가 부담, 특히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기가스, 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가운데 체감도가 큰 장바구니 물가 역시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죠. 특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소비자 물가 전체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 2022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8% 이상이 올랐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 품목 73개 가운데 드레싱 가격이 25.8%, 잼이 21.9%로 크게 뛰었고 치즈와 맛살, 어묵, 설탕과 소금도 1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로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피자 가격 상승률이 11.2%로 껑충 뛰었고 햄버거 9.8%, 김밥 8.6%, 라면과 떡볶이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줄이기 힘든 먹거리 물가는 급등했는데 쓸 수 있는 소득은 충분히 늘지 않았습니다.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393만 1,000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단 급여 대비해서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외식을 많이 좀 줄이고 있긴 하고 있어요. 먹거리 물가 급등은 가처분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전반적인 상품 소비도 줄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소매 판매액 지수도 2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에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정부도 3천억 원의 재정을 동원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는 언제쯤 내릴까 곳곳에서 아우성이 큽니다.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를 3차례 정도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 이르면 3월, 늦어도 5월에는 인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말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말 금리를 4.6%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as proj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6% at the end of 2024, 3.6% at the end of 2025.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으며 현재 금리에서 올해 0.25%씩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에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3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75%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But the market seems to be building in the prospect of 4 or more rate cuts in 2024, with the first one coming as early as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7월 YTN이 단독 보도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일한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얻은 과정도 수상하지만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평수까지 넓혀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량리 4구역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65층짜리 초고층 높이에 높은 수익성으로 주목받은 곳이지만 동시에 사업을 둘러싼 비리로 20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는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분양권 특혜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비리가 좀 가장 심했다고 좀 보이세요? 특혜 분양이 가장 심하고요.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또 그 뒤로 결탁을 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본격적인 철거와 함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무렵 관할인 동대문구청의 주택과장 최모 씨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 양모 씨도 같은 시기에 분양권을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제 있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분양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맡은 인물들입니다. 분양 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분양자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원래 오피스텔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수가 더 넓은 아파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총회 책자를 이제 계속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피스텔이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절차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두 전현직 공무원은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분양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직접 개입하진 않았다거나 지인에게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당시 법이 바뀌면서
분양권을 받게 됐다며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분양 과정이 합법적인지 살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대상자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추진위에서 올린 거를 일일이 뭐 현장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현재 매매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거둔 시세 차익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숨겨진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새해 첫날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서교동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길가에 세워진 차량 창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오자 흉기로 복부를 찌르려 했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첫날 다세대 주택에 난 불로 함께 살던 부자가 숨졌습니다. 복숭아밭을 덮친 멧돼지에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물 2층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경북 울진군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숨졌고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숨진 부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세종시 전동면 야산 주변 복숭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침입했습니다.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멧돼지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한 끝에 오후 1시 10분쯤 멧돼지를 발견하고 사살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국도 20호선 말구불 터널 근처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탔던 4명 중 1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합차에 탄 4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 천성동 연대봉에서는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던 50대 등산객이 얼어붙은 땅을 밟고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의 새해 소망 중에 경제, 특히 부동산 이슈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집을 사야 할지, 전세값은 어떨지, 또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시장에도 복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인터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있어야 올해 부동산 시장 해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요즘 영화관에 가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2023년 이제 작년이죠. 부동산 시장을 정리한다면 부동산의 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왜 제가 봄이라고 했냐면 일단 여름까지 가지는 못했는 것 같고요. 작년 1월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네.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날 정도로 굉장히 추웠고 규제를 풀었는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전환은 됐는데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봄에서 지금 다시 겨울로 가느냐, 봄을 유지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봄이라고 보여집니다. 꽃샘추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꽃샘추위가 될지 이게 진짜 10월에 한파가 올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금리라든지 그런 변수가 아무래도 제일 클 것 같은데 올해 금리 향방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작년이죠. 12월 미국에서 이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서 일단 희망이 삐씀 보이는데 한국은행이 과연 올해 몇 번을 내리고 언제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미국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포인트가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두 번 내려서 한국은행이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내린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빨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내린다면 긍정의 효과가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한 번 또 안 내리게 되면 동결이 된다면 굉장히 또 당황하겠죠. 이게 패닉이 오면서 또 투자 심리 위축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바로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 금리 이슈 짚어봤는데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이슈 역시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소식 전하기 전에 뉴스 속보부터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포 주공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1명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번동에 있는 가야 아파트라는 아파트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7시 15분에 첫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반가량이 좀 지났는데 진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8시 26분에 완진이 됐다는 속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화는 됐습니다. 가야 아파트 5단지고요. 이 불로 인해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하고 부상자 인원은 현재까지 11명이 나와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진화 작업이 이제 마무리됐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상태인데요. 불은 7시 15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고 8시 26분에 완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 화면에 들어와서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 15분가량 첫 신고가 들어왔고 불이 났기 때문에 다들 첫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각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망한 2명은 불이 난 세대에 있는 주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 있고 화재 당시에 저렇게 큰 불꽃도 아파트 밖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상자가 많아서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사망자 2명은 불이 난 세대의 주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부상자의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많아서 집계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8시 26분에 화재는 완진이 됐고 사망자 2명은 화재가 난 세대의 가구의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저희 현장에서 들어온 제보 사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군포 주공아파트에서 난 불, 현재는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또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그리고 금융업계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시공시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지금 분양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금융위기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PF 잔액이 134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이고요. 아마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습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분양받을 아파트가 미분양 또는 워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공급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PF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상반기에 내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준금리와 PF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부동산 PF 연착륙 그리고 옥석 가리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알짜는 살리고 좀 부실하고 불안한 부분은 도려내겠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사들을 다 살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수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총선이 지나면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살려야 되는 건설사, 살리지 않아야 되는 건설사를 아마 구분을 해서 살리지 않아야 되는 건설사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분양자나 협력회사들의 피해는 또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분양받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 대책도 추가로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 문제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앞서 부동산 PF 이슈 때문에 이제 공급 감소라는 여파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 말고도 인건비도 올랐고 원자재 값도 올랐고 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감소가 되면 결국에는 뭐 집값도 오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건축 자재비도 올라가고 분양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데 분양가를 또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연동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추석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못 올리는데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2021년 같이 그냥 청약 분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완판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지 경쟁력과 뭐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전세 상승,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조정되는 부분 감안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으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 올해 공급이 부족해져서 바로 집값이 크게 올라가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누적이 된다면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청약 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로또 청약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비 오르고 인건비, 원자재값 오르면서 분양가가 같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좀 옛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좀 추세는 계속 되리라 보십니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손해보고 이게 분양을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에 금리가 파격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이렇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분양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신년사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저희가 신년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요점은 도심에 새 집 빨리 짓겠다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건 맞는데 몇 군데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안 됐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투기 수요가 또 유입이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있겠죠. 도정법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단순화시키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지자체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라고 해서 물론 1년에서 2년 정도는 단축이 될 수는 있으나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에서 결정적으로 사업을 단축시키는 데는 좀 역부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세값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월세도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은 오르는데 이게 매매값 상승이 변수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2022년에는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요.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4년 전세는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강세 흐름이 조금 더 1년, 2년, 3년 이어진다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지역 미분양 말씀해 주셨는데 양극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과 지방의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PF 문제도 결국에는 미분양 문제인데 전국의 미분양의 87% 정도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 정책도 아마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데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남, 경기, 제주, 대구, 악성 미분양이 있는 그 순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 뉴스라이더 함께 하시면서 올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올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다 짓고 나서도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가 갑자기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요? 2021년 같이 불안한 마음에 자금은 부족한데 우리 영끌이라고 하죠.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 3년 정도 저는 지켜봐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요. 꼭 사야 된다. 자금이 되고 올해 꼭 사야 된다는 분들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시고요. 고점 대비 가격이 충분히 조정된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서울 마용성 지역들은 크게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고점 대비 한 20, 30% 정도 조정된 매물이라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좀 사정이 다르잖아요. 앞서 뭐 강남이랑 마영성도 짚어주셨고 이제 지역에 있는 미분양 사태도 좀 짚어주셨는데 지역별로 실수요자분들의 사정이 다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으면 지금은 좀 집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은 아직도 규제 지역에 묶여 있는데요. 저는 규제 지역이 풀리기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린다는 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안 풀렸다는 얘기는 아직 집값이 많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라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외곽 지역에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급매물을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떨어질 곳은 떨어지고요. 우리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연착륙이 되면서 거품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조정된 매물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날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나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 3일 안에 추가로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CCTV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주택가 곳곳에서 짙은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부 건물들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의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 대지진 당시 7.3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이시카와현에는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일본 북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大きな津波を観測中です。沿岸部や川沿いにいる人はすぐに高いところへ避難をしてください。 일부 지역에는 이미 쓰나미가 도달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높이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니가타 공항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또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에서는 여러 주택이 무너지고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家屋の倒壊等の被害が確認をされています。引き続き被害の全容把握に向け、全力を挙げて情報収集に努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원전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2, 3일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강진이 나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와중에 일본 기상청의 어이없는 우기기는 계속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독도 탐욕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뒤에 자국 영토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는 노란색으로, 쓰나미 경보 지역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진앙지 주변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겁니까?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일본 외무성은 우리 군이 지난달 29일에 비공개로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도 유감을 표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서 문매를 맞은 며칠 전의 국방부 이슈가 다시 떠오릅니다. 억지 주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일본,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일본의 치밀함에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조금 전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 1명이 숨진 것으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9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지금까지 20번이 넘게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주애 후계자설이 한층 탄력을 받았는데요. 새 김 위원장의 주애 활용법은 어떨지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8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는 모피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친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앞서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박정천 군정 지도부장이 주해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나 지난해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당시 주해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은 주해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주해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통일부도 조기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해의 후계자설에 힘을 실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해 활용법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개인 숭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주해에 대한 개인 숭배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 분야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게 대외 관계라든가 경제 분야로 좀 더 확장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샛별이 주해를 지칭해 사용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것이 노동신문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 나오고 또 그것이 꾸준히 계속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김주해의 후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북한이 올해에도 주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해 후계자설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헬스로 이제 3년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은 새해 첫날부터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신년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결코 후퇴는 없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강해졌다면서 협상에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중심부.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건물들과 자동차들이 파손됐고 도로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20명 가까운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신년 벽두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 인근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드론을 격추했지만 잔해가 떨어져 주택 등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의 대학과 20세기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 동상도 겨냥했습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부터 맹공을 퍼부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ас разобщить. 푸틴 대통령은 새해 첫 행보로 모스크바 소재 군병원을 방문해 전쟁 참여 군인들과 대화하면서 추가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만 2년을 향해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더욱 강해졌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Головний підсумок року, головний його здобуток. Україна стала сильніша. Українці стали сильніш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최소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등 국내 무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지원을 놓고 서방이 균열 양상을 보이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담배를 끊겠다 다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게 금연이라고 하네요. 네, 올해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윤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금연을 상담하자 지압기를 건네줍니다. 사탕과 껌, 치약, 칫솔도 책상에 펼쳐집니다. 모두 담배 생각이 안 나게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 갑자기 흡연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거 손으로 이렇게 3개 꾹꾹 눌러주시면은 2, 3분이면 사실 흡연 욕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금연 보조제로 많이 쓰이는 니코틴 패치입니다. 평소 흡연량에 따라 패치 용량이 결정되는데 털이 없는 팔 바깥쪽이나 엉덩이 등 살집이 많은 곳에 붙이고 자기 전에 떼면 됩니다. 2022년엔 15만 명, 지난해엔 20만 명 넘는 사람이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올해는 제발 끊으라고
항상 옆에서 뭐 응원해주고 이번에는 꼭 기필코 승리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흡연 흔적을 지우는데 걸리는 6개월이 금연 성공의 기준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70%는 6개월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6개월 성공은 담배를 2개 피를 초과하여 피운 적이 없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나 잦은 술자리 또는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담배를 피게 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 증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술자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한 달 정도는 술 약속을 잡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평소 담배 피울 때 습관처럼 함께하던 기호식품이나 행동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점심 먹고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폈다라고 하면 커피 대신에 다른 차를 마셔본다라든지 다른 어떤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내가 금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곳곳에 금연 결심을 적어두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리 아빠, 올해는 꼭 성공하자. 파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는 꼭 금연하겠다는 우리 아버지. 네, 전국에 있는 작은 삼촌들 참 뜨끔하시겠습니다. 예, 정채원 앵커 새해 목표 정하셨어요? 저도 그 작은 삼촌 중에 한 명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네. 작년이랑 똑같이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결심을 했는데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지키실 것 같아요. 모범생이셔가지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예,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 계획, 다진 만큼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새해 결심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모셨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수님께서는 새해 목표 정하셨습니까? 제가 한 그 건강관리 때문에 3개월에 5kg을 감량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실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각오가 남다르시네요. 비결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녁에 적게 먹으면 돼요. 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이어트, 금연, 다들 새해 계획 많이 세우시긴 합니다만 끝까지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제가 세운 계획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것하고 실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행을 하지 않고 이걸 미루는 그 단계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어떤 단계에서 주로 미루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네, 어떤 사람들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은 하긴 했는데 일을 시작하는 착수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시작은 했는데 지속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한이 정해진 일 같은 경우에 완수를 못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를 후회하는 말들이 또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내가 일을 미루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저 4단계 중에 고른 단계들에서 다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제 속으로 좀 살펴보게 되네요. 사실은 그중에서 착수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작이 사실은 90%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 건가요? 네, 맞는데 실제로 시작이 저는 90%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한 주에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첫 번째 일을 안 하고 나서 미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 일을 할 확률은 실제로 8%밖에 안 됩니다. 8%요? 네, 92%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90%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90%다. 좋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또 아까도 뭐 작은 삼촌이라는 뭐 단어와 함께 나왔습니다만 작심삼일이란 말 중에 이 3일에 뭔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어떤 일을 이제 뭐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새로운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돼요. 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부신피질이라는 데서 두 개의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일종의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유효 기간이 3일이랍니다. 네, 3일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라앉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예. 제가 실패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3일 지나서 좀 가라앉게 되는 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난 자연스러웠어, 괜찮아. 아니 게다가 저기 이게 죄책감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이게 저 UCLA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2주 안에 포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은 절반 정도는 처음에 계획이 뭐였는지 기억도 못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쭉 추진해서 완수를 하는 사람은 전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죄책감 같은 거를 갖게 되잖아요. 나는 의지가 약하다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죄책감을 갖게 되면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기 패배적인 것이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패가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좀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종의 악순환 계속 가게 되죠. 자기 방어의 논리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난 안 돼, 뭐 이렇게 스스로 좀 자조적인.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 동력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나는 새해 목표 뭐 이거야 뭐 1, 2, 3번 정도 정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네, 그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니콜 지그프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빌리면은 새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삼는 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뭔가 좀 잘해보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그 목표를 세울 때 너무 비현실적으로 세우게 되면 90%가 실패한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결심을 하고 새해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마음은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뭐 금주, 올해 목표는 금주라고 하면 비현실적이니까 절주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절주는 잘 안 됩니다. 원래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만약에 좀 다른 예를 들면 살을 빼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나는 살을 빼겠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5kg을 빼겠다. 또는 하루에 30분씩 달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SNS에 제 새해 목표를 절주로 올렸거든요. 이게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이룰 수 있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줄여간다는 거는 실제로 작동이 안 돼요. 완전히 끊거나 실제로. 근데 뭐 보통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적당한 정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독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의 SNS에 절주라는 얘기가 많아서 적당히 한 잔 정도만 기분 좋게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전체 8%만이 이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룬다, 달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뭐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뭐 누구는 잘 지키고 누구는 잘 못 지키는데 이 두 사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의지의 차이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지가 약하고 강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지가 아니라 실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자기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느냐의 차이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목표 자체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정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어떤 정해진 기한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야만 한다고 하면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일종의 당위적인 말을 줄이고 오히려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좀 이제 측정적인 수치를 정하는 게 좋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계획을 실천하다가 이렇게 작년에 제가 떠오르는데 1월쯤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헬스장에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좀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하면 좀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물론 피치 못할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 가지는 생각해내거든요. 자체가. 네.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구물거림이나 완벽주의 이런 거를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구물거림이나 뭔가 미루는 행동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양가 감정도 생기고 하고 싶지만 하기 싫어 이런 마음도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그냥 있으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전진을 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계획 세운 것들을 차근차근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기 쓰기가 또 계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네, 실제로 일기 쓰는 게 도움 되죠. 음. 네, 왜냐하면은 일기 쓰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행동 자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하나는 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던 것들을 적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감정 같은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일기를 잘 쓰고 뭔가 잘 일종 리뷰를 잘 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일기 쓰기가 뭐 보니까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네요. 하루에 감사한 그런 일들을 적어보는 거. 그걸 적게 되면은 실제로 행복감이 25%나 증진된다는 효과가 있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어떤 일이나 운동을 하는데도 훨씬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손글씨가 아니라 SNS 상에 나의 하루를 정리하거나 감사하는 얘기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네. 너무 잘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하루를 완벽하게 요약을 하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길게 써야 한다든지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없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거나 아니면 그냥 길게 못 쓴다면 그냥 3줄만 쓰거나 이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새해 목표에 이 감사일기를 쓰는 걸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작심삼일로 안 끝나려면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진정한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때 하루를 더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동기 수준을 재점화시키는 거. 부싯돌을 다시 이렇게 밝히는 거 이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3일이 4일이 되고 그다음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하루라도 한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요. 교수님 제가 세운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나 혼자만 알고 나중에 이루고 났을 때 짜잔 하고 알리는 게 중요합니까? 100% 알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거를 떠벌림 효과, 뭐 용어가 좀 그런데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공개선언 효과라고 하는데 공개선언 네, 어떤 효과. 목표가 있을 때는 주변의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알려라. 뭐 여러분들은 특히 방송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예. 3개 집단을 나눴어요. 어떤 대학생들에게 첫 번째 집단은 자기 목표 점수 자체를 공개를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자기 그 목표를 갖게 하고 예. 세 번째 집단에는 그 목표 점수를 갖지 않게 했는데 첫 번째 집단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말한 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는데요. 다만 너무 이걸 맹신하기보다는 변화의 주체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방송 통해서 3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해버리신 저는 겁니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가요? 저는 죄송해요. 어렵게 만들어서. 금주 예 달성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달성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지금 뭐 저희 둘 다 새해에 뭐 세워둔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학적으로 이 하나의 만든 습관을 좀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나온 게 있나요? 네,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답니다. 두 달 정도 걸리는 그렇죠. 2달 정도는 지속해야 된다는 건데 개인차는 있어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8일 정도,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254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나 평균 2달 정도, 66일을 지속하게 되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달을 지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 방송 함께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시도해보고 2달 뒤에 서로 뭐 잘 이루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자주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2.2도에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우산은 필요 없겠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5도, 광주가 7도, 부산 1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모레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일본 강진 여파로 오늘까지는 동해안의 해수면이 높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